자, 오늘 내용은 애견남, 테토녀, 그리고 사주라고 한번 제목을 지어 봤는데요. 한동안 이제 유행했던 밈이죠. 일단, 내용 하기 전에 제가 8월 달에 출장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출장 강의 진행해서 지방으로 가서 강의를 할 거고, 8월 3일에 부산, 그리고 8월 9일에 광주, 그리고 8월 16일에 대구, 그리고 8월 23일에 대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부산만 일요일 날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광주, 대구, 대전은 토요일 날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원일랩이라고 치시면 사이트가 하나 나올 건데, 원일랩 사주명리라고 하는 사이트가 나올 건데 거기에 오셔서 신청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육신 정관을 가지고 사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관이라고 하는 걸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요소 중에 하나로서 육신으로서 이해를 해서 대인관계를 맺는 용도로 보통 많이 학습을 하는데, 사주를 간명을 할 때 하나의 개념을 너와 나의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의 차원에서도 적용을 하지만 한 개인에게 부여된 관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도 사주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관이 없는 사주도 정관을 중심으로 사주풀이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걸 배우시고 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 개인적인 특성이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지 등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정관을 어떻게 활용을 해 나가는가, 내 직업적인 그런 특징을 해석을 할 수 있고, 내가 맺는 대인관계 속에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지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며, 나라는 사람이 후학 양성을 잘 할 수 있는 구조인가 등등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를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관이 없는 사주도 정관으로 사주를 볼 수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특강에 참석을 해 주시면 저희가 중급 동영상 강의 지금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 동영상 강의에 대한 할인권을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급 동영상 강의 20% 할인권 제공을 해 드린다. 그래서 특강 참석하신 분들만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해 드릴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특강 들으시고 할인권 얻으셔서 중급 동영상 강의까지 수강을 하시는 좋은 기회 꼭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 오늘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진행하는 스트리밍의 내용은 유튜브 심리학 고양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채널에서 테토 vs 에겐의 진실 이러한 내용들을 다룬 컨텐츠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거 재밌네 라고 하다가 이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었어요. 그래서 저서가 나는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이고, 헬렌 피셔라고 하는 인류학자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책을 2006년도 즈음에 냈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성격 유형을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는 책이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최근에 있었던 밈인 애견남이나 테토녀라고 하는 걸로 빗대어서 컨텐츠로 다뤘던 심리학 고양이 채널의 테토 vs 에겐의 진실 내용도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이랑 책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애견남, 테토녀 요게 한동안 좀 밈이었는데, 유행이었는데, 테토, 애견 성격 유형이라는 걸로써 한동안 좀 붐이었어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다 들어본 호르몬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의 경우에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게 남자들한테 있는 호르몬이 아니라 남녀 다 테스토스테론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테스토스테론의 경우에는 남성성을 좀 더 나타내는 형태의 호르몬이다 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의 경우에는 여성성을 나타내는 호르몬이라서 남성의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의 체내 비율이 좀 더 많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의 체내 비율이 좀 더 많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둘 다 있는 게 맞고요. 체내에서 비율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남녀 모두 여기 갖고 있다고 적어놨어요. 체내 비율상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왜 여성분들 갱년기 되셨을 때 그리고 남성분들 갱년기 되셨을 때 차이점이 뭐냐라 그러면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지나시고 나면 좀 씩씩해지시고 조금은 이렇게 좀 와일드해지시는 그런 성향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갱년기가 지나면서 갑자기 눈물이 많아지시고 드라마 보시면서 막 이렇게 눈물 흘리시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 애완동물은 안 돼 그랬는데 이렇게 배 위에 강아지 올려놓으시고 뭐 고양이 올려놓으시는 그런 감성들 있잖아요. 그런 게 체내에 똑같이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이 존재하는데 남성이 테스토스테론이 많고 여성이 에스트로겐이 많다가 이 분비가 줄면서 남성성이 조금 더 부각돼서 나타나는 거고 남성의 경우에도 테스토스테론의 비율이 줄면서 여성성이 부각돼서 나타나는 거지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생물학적인 지식으로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차이점이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성격 유형이라는 걸 가지고 나무위키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테토에겐 성격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 밈이다. 그래서 실제 호르몬 수치와는 무관한데 2021년도에 어떤 콘텐츠 크리에이터 분이 게시한 글을 바탕으로 테토남, 테토녀, 애견남, 애견녀 이 각각의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상호간에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더라라는 거를 글에서 발췌를 했다. 뭐 그 글에서 착안을 해서 유행을 했던 거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테토남이라고 하는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애견녀한테 끌린대요. 왜냐? 뭔가 와일드한 거친 자기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애견녀가 부드럽고 상냥하기 때문에 거기에 끌린다. 하지만 애견녀는 또 애견남한테 끌린다. 왜냐하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한테 공감을 잘 해주고 나에게 상냥하니까. 근데 애견남은 그러한 애견녀가 나와 캐릭터가 겹치고 그러니까 싫어요. 대신 좀 더 거칠고 와일드한 그런 테토녀한테 조금은 끌리는 그런 성향이 있고 테토녀는 그런 여성스러워 보이는 남자보다는 터프하고 좀 멋있는 그런 남자한테 끌리게 돼서 테토녀는 다시 테토남한테 끌리게 되는 하지만 테토남은 여자가 저렇게 좀 거칠면 난 좀 부담스러워 하는 마음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애견녀한테 끌리는 먹이사슬이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이런 어떤 밈이 탄생을 했다. 그래서 애견녀는 애견남한테 끌리고 애견녀는 이제 테토남의 강한 양기와 직선적인 태도에 부담을 느낀다. 애견남은 뭐 이렇게 테토녀에게 매력을 느끼지만 애견남은 애견녀에게는 별로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뭐 이런 소위 약간의 이제 물고 물리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서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이제 재밌고 그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 성격 유형에 따라 각각의 특징을 통해서 아우 진짜 애견남이야 아우 진짜 완전 테토녀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걸 가지고 한동안 유행했던 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 밈 외에 이제 책을 봤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어떻게 분류를 했는가 인간의 성격 유형을 총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테스토스테론하고 에스트로겐 외에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성격 유형이 또 분류가 된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외에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유형을 추가해서 인간의 성격 유형을 4가지로 분류를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격 분류를 하자면 총 4가지 유형이 존재해요. 그래서 탐험가, 그리고 건축가,
그리고 지휘관, 그리고 협상가,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탐험가는 도파민형의 성격 유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건축가의 경우에는 세로토닌형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휘관의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 형태라고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협상가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형이다 라고 우리가 이 책에서 나눠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성격 유형이 도대체 어떤 건데, 도파민, 세로토닌, 용어 어려워, 나는 특징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 특징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네 가지 호르몬 이외에도, 그래서 도파민, 세로토닌,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외에 우리 체내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말 극소량, 극미량의 물질들로 사람들의 성격이 정말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참 인간은 어떻게 보면 화학 물질로 인해서 지배받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이 가능한데, 이 책에서의 경우에는 네 가지 호르몬 이외에도 다른 호르몬들에 의해 성격이 영향을 받을 확률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네 가지로 분류를 할 것이고, 옥시토신 또는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성분들은 분명히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긴 한다. 하지만 크게 네 가지로서 분류를 해서 다뤄본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큰 틀에서 다룬다 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먼저 그러면 성격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볼 건데, 탐험가 기질, 우리 아까 도파민형으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도파민 형태의 성격 유형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새로운 걸 추구하고 호기심이 굉장히 왕성하면서 창조적이다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험가이신 분들, 탐험가에 속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호기심이 많고 뭔가 새로운 거에 늘 도전하는 열정적인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지만, 그러한 특징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도 분명히 갖고 있겠죠. 쉽게 질린다든지, 한 가지를 꾸준히 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너무 호기심을 많이 발휘하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탐험가 도파민형은 이런 특징이 있더라 라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건축가 유형의 경우에는 세로토닌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세로토닌형의 경우에는 성실함, 그리고 끈기 있고 관습과 전통을 수호하려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소위 요새 말로 하면 좀 보수적이다 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요거를 이제 나쁘게 표현을 한다면 너무 좀 우리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사람이 앞뒤가 좀 융통성이 없는 뭐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끈기 있고 성실함 이런 거는 좀 무직하지만 가끔은 무식해 보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거를 다른 표현으로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축가적인 측면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지휘관 유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지휘관 유형은 테스토스테론형이었다. 그래서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면서 경쟁의식이 있고 솔직한데요. 대신에 솔직함이 가져다주는 문제는 뭐냐? 우리 그런 단어 있죠. 팩트 폭력배, 팩트 폭행 이런 것처럼 솔직하다 보니까 있는 말을 그대로 뱉어서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경쟁의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금은 지나치게 뭐 호전적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하는 태도에 있어서 좀 과하게 얘기하면 티발시적인 면이 나온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협상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스트로겐형이라고 했는데, 직관적이고 연민 공감을 많이 하게 되며, 그리고 감정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다. 근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직관적이니까 논리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감정에 지나치게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 등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의 네 가지 유형을 간단히 살펴봤을 때 키워드들을 들고 오면 이러한 분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분류 중에서 선생님들은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탐험가, 건축가, 그리고 지휘관, 협상가를 명리학에 대입해서 판단을 해보자 하는 게 오늘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5행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제가 분류해서 기존의 탐험가, 협상가, 건축가, 지휘관의 4가지 유형을 명리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춘절이라고 하는 우리 동지부터 춘분까지의 시기에 태어난 사람은 탐험가 유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도파민 유형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하절의 경우에는 춘분부터 하지 사이에 태어난 분들이 협상가 유형이고 에스트로겐 유형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추절인데요. 추절은 하지부터 추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건축가 유형이자 세로토닌의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 동절의 경우에는 추분부터 동지 사이에 태어난 분들이 동절에 태어난 분들이죠. 그래서 지휘관 유형이고 테스토스테론이다 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유형을 각각 춘, 하, 추, 동에 집어넣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요. 왜 이렇게 분류를 했느냐라는 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탐험가라고 하는 유형의 경우에는 도파민의 지배를 받았죠. 그렇게 뭔가 기분 좋고 재미있으면서 호기심이 자극되는, 그리고 호기심을 계속해서 유발하는 요인들이 도파민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탐험가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창조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으며 모험심이 있고요. 안 해본 거 중심으로 선택을 하면서 호기심이 굉장히 왕성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춘절에 태어난 분들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춘절은 동지부터 춘분 사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싹이 피어나고 이제 싹이 틔워지고 씨앗에서 발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보니까 뭔가 생명력이 왕성한 깨어나는 시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정월이라고 하는 인월을 중심으로 놓고 그 인월 이후부터는 사실은 살생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계속해서 관찰되어 왔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원령으로도 정해놨던 만큼 이 춘절이라고 하는 시기는 생명력이 깨어나는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뭔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깨어나고 도전의식 같은 것들이 많이 부여되어 있는 게 이 춘절에 태어난 분들의 특징이에요. 해서 탐험가의 그 기질과 춘절의 특징이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는 춘절에 탐험가를 분류시켰고요. 모든 것들이 깨어나는 시기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춘절생들은 왕성한 호기심,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요. 덧붙여서 뭔가 깨어나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 춘절에 태어난 분들은 대체적으로 아이 같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같이 봤을 때도 이 탐험가의 기질에 부합한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탐험가 유형은 춘절생들의 특징에 한번 분류를 해 봤고요. 자, 그 다음 협상가 유형,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 유형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협상가 유형의 경우에는 우리 공감과 연민, 그리고 데이터 취합을 통한 새로운 개념 생성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다. 협상가이다 보니까 일단은 대화를 주고받는, 듣는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죠. 그래서 협상가가 에스트로겐 유형이다 보니까 공감, 연민, 뭔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한편 하절의 경우에는 춘분부터 하지까지의 시기인데 가지가 벌어지고 꽃이 피어나는 시기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자라나면서 교류하는 시기가 이 하절이 되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것저것 활용해보는 시기가 요 하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절의 특성상 교류가 중심이 된다. 이제는 이러한 사람과 저러한 사람과 얘기를 해보고 나름대로의 어떤 서열 다툼을
한번 해보면서 그리고 교류도 하고 대화도 해보는 그러한 성향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적 배경을 가진 특징이 하절이 돼서 협상가의 기질이 그에 부합하다고 판단이 되어 협상가는 이제 하절에 속하는 그러한 유형이라고 한번 분류를 해 봤고요. 그 다음에 건축가라고 하는 유형은 세로토닌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은 머릿속에서 뇌에서 관찰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되는데요. 어떤 성실함 그리고 약간의 그런 의지와 열정 살짝 상기되는 그러한 상태를 유발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파민의 경우에는 좀 더 쾌락과 즐거움 쪽에 치우쳐져 있다면 세로토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열정과 움직임, 의욕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로 그 기작이 설명이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요. 건축가 유형의 경우에는 그래서 성실하고 어떤 의무감 그리고 계획과 규칙을 중시하는 특징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이제 관습과 전통이라는 거를 중시한다. 근데 관습과 전통이라고 하는 건 규칙의 일부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는 계획과 규칙 그리고 관습과 전통 기존에 이렇게 했다 그럼 그걸 웬만하면 따르려고 하는 성향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건축가 유형을 저는 추절에다가 집어넣어 봤는데 추절은 하지부터 추분까지의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의 추절에 태어났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쉬지 않고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이면서 장인정신을 발휘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추절이라고 하는 시기는 또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게 그 어떤 단기적인 그리고 그걸 대표할 수 있는 특징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추절의 금극목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 시기죠. 금극목은 성장하려고 하는 목에 대해서 숙살직인 금이 작용을 하여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잘라내고 절제하는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상 이 추절 정도부터는 그런 뭔가를 생산하고 제조하는 것 이외에 법률이라고 하는 분야도 이 추절에 보통 많이 관찰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해서 추절에 태어난 분들의 경우에는 세로토닌 유형의 건축가가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서 건축가를 추절에 분류를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휘관 테스토스테론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경쟁의식, 논리적인 특징, 그리고 솔직함, 꾸물대지 않고요. 자기절제를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지휘관의 성격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한번 이 책에서 설명을 봤는데요. 동절의 경우에는 이제 추분부터 동지까지의 시기가 되는데 점차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사라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생존하려면 이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든 타파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원을 끌고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사냥을 나간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거나 실제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전쟁이 언제 많이 일어났는가 라고 관찰을 해 봤을 때 겨울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원이 없으니까 자원을 뺏으러가는 개념도 있고요. 또 자원을 모아놨으니 이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 옆나라를 치는 것도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절의 경우에는 실제 자원을 구해야 되는 시기이자 사냥을 나가는 시기이면서 그리고 다음 해에 쓸 것들에 대해서 잘 저장을 해놓고 다음에 이거 써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래서 전수 전달을 하는 시기로 우리가 동절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절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휘관의 논리적인 그리고 경쟁의식을 갖고 있는 그리고 자기 절제 퍼져서 마냥 놀고 있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우리 동절에 대한 설명을 아까 들어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절제와 관련된 환경 특징도 동절에서 우리가 부합이 된다라는 판단 그리고 솔직함과 꾸물대지 않는 것 꾸물댈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추워 죽겠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계속 분주하게 움직여야 체온이라도 올라
올라가니까 그러한 특징들을 놓고 보면 지휘관이라고 하는 성격 유형은 동절에 분류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제가 한번 여기다가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성격 유형을 각 계절별로 분류를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기준으로 삼아서 적성이나 뭐 사회적 배경이나 그리고 역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학문이 명리학이 되는데, 중요한 건 계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적성과 사회적 배경과 그 안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그 사람이 어떤 선택과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는 학문이 명리학이 됩니다. 보통 명리학 그러면 성격을 많이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성격 테스트 같이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성격을 보는 건 사실 명리학이 만들어진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요. 성격을 보는 건 사실 부차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실제 명리학을 성격 판단을 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성격 얘기하는 게 가장 재밌고 공감이 돼서 쉬워요.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보통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성격에 대해서 이제 이 분석을 좀 해보자면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보자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판단을 했을 때는 계절은 내가 속한 환경을 의미한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추구하는 성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절과 천간 구조를 모두 고려해서 성격 유형을 분석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까지 다다르게 됐고요. 춘절생의 경우에는 동지 이후의 자월부터 축, 인, 거쳐서 춘분 이전의 묘월까지를 우리가 춘절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춘절생의 경우에는 새로운 걸 추구하고 창조성, 그리고 모험심, 안 해본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호기심 이런 것들이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무인 환경에 놓여 있는 게 춘절생의 환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절생의 경우에는 공감과 연민 그리고 데이터를 취합해서 새로운 개념을 생성하는 특징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환경이 하절생의 환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절생의 경우에는 춘분 이후에 묘월부터 진월, 사월을 거쳐 월지에 하지 이전의 5월까지가 하절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상과 유형이 하절생에 부합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다시피 묘진 4, 5월에 태어난 분들의 경우에는 협상과, 그래서 에스트로겐 유형이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추절생의 경우에는 이렇게 월지가 하지 이후에 5월부터 미신 6월까지를 설명한다. 그래서 추절생은 우리가 건축가 유형, 도파민 유형이라고 세로토닌 유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었죠. 그래서 관습과 전통 중시, 성실하고 의무감이 강하며 계획과 규칙을 중시하는 특징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환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절생 월지를 통해서 환경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환경입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동절생의 경우에는 추분부터 수월, 해월 거쳐 동지 이전에 자월까지 태어난 사람이 동절생이 된다. 그래서 경쟁의식, 논리적, 솔직, 꿈을 대지 않고 자기절제를 하는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환경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유술해자월에 태어난 사람들의 환경적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명리학이라고 하는 걸로 성격을 분류했을 때 월지와 천간을 나누어서 월지는 환경, 천간은 개인이 추구하는 성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면
춘절생은 도파민형인 탐험가가 주변에 많은 환경, 하절생은 에스트로겐형인 협상가가 주변에 많은 환경, 추절생은 세로토닌형인 건축가가 주변에 많은 환경, 동절생은 테스토스테론 유형인 지휘관이 많은 환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한편 이제 천간을 그러면 뭘로 이해를 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천간은 개인이 가진 성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가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성격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해서 개인 생각이나 지향점, 추구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게 천간이라서 개인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천간을 보고 가능하다. 아까 월지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가라는 걸 판단을 한 건데 개인의 성격은 천간으로서 본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천간에 올 수 있는 글자들은 이렇게 총 10가지 종류가 존재하죠. 왜냐하면 천간에는 10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10천간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춘절의 유형, 춘절에 해당되는 글자들, 하절에 해당되는 글자들, 추절에 해당되는 글자들, 그리고 동절에 해당되는 글자들로 나누었을 때 이 각각의 계절에 배합되는 글자들이 2개 이상이 천간에 있다라고 하면 그 계절을 따라가는 성격으로 발현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령 이렇게 천간에 신금과 간목과 병화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월지가 무엇이든 간에 춘절에 해당되는 글자들을 천간에 갖고 있으므로 탐험가적인 유형이 많이 발현이 된다라는 식의 해석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2개 이상의 배합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의 성격에 가깝게 발현이 되는지를 나타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환경적인 특징으로서 내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성격이 존재할 것이고 내 천간에 의해서 내가 나타내는 성격이라는 것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격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어떤 큰 틀에 집어넣어서 유형을 분류할 수 없듯이 환경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성격, 그리고 천간에 의해서 내가 추구하는 그리고 나타내는 태도로서의 성격, 이렇게 2가지로 저는 이해를 해 본 거예요. 그래서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되는 계절의 글자들이 어떻게 배합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월지를 막론하고 개인이 나타내는 성향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당령상생식에서 2개 이상의 조합이 천간에 있으면 그 성격 유형이 나타난다. 하지만 자신의 환경 특징이 보조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내가 영향을 받는 환경적 특징의 하나, 그리고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보이려고 하는 천간의 성격적 특징이 하나. 그래서 그 2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한 사람의 성격을 같이 대체적으로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돼요. 예시로 좀 가져와 봤는데 2025년 6월 8일 신신, 제가 예전에 썼던 사주 구조거든요. 6월 운세 할 때였나? 아니면 6월달 스트리밍 할 때 이 사주를 썼더라고요. 그때 제 기억에도 그냥 그때 당시에 파워포인트 만들던 날 시간에 그냥 사주를 뽑아서 집어넣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지칭하고 있는 사주가 아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병화당령이에요. 2025년 6월 8일은 하지 이전에 태어난 시기이다 보니까 병화당령에 들어가서 환경적 특징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거를 협상가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천간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을, 임, 경이라는 걸 놓고 보면 을경임이라는 걸 통해 추절의 유형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을목, 경금, 임수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존재하니까 천간은 추절에 가까운 구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주구조에 보면 사주구조를 가지고 성격 유형을 해석해 보면 공감과 연민 그리고 데이터 취합하여 새로운 개념 생성을 하는 특징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환경에 놓여 있어서 공감하고 연민하는 방법을 간접적으로 습득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거나 대화를 하는 걸 들어보면 공감해주고 연민해주고 상대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굉장히 좀 힐링을 해주는 그리고 치유의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다면 본인은 추절의 특징을 나타내는 천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건축가 기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뭔가 의무감이 강하며 관습과 전통이라는 거를 잘 따르려고 하면서 계획적이고 규칙을 잘 지키려는 성향이 있다라는 식의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천간 구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